바로 어제 한국 안보 역사에서 누구도 예상 못했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숨막히는 눈치 싸움처럼 오가던 핵심 기술 협상인데요. 바로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에서 한국이 마침내 미국의 공식적인 지지라는 단어를 끌어낸 순간이었죠. 해외 외신들은 이 문장 하나가 왜 이렇게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는지 분석하며 이제 한미의 전략 구조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워싱턴발 분석 기사에서 표현한 그 장면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백악관, 국무부, 상무부, 국가안보회의가 얽혀 협상 문구 몇 글자를 두고 마지막 1인분 전까지 교차 검토가 반복됐다는 이야기였죠. 미국 내부에서조차 삭제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이 나왔고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치열했던 흔들림 끝에 결국 공식 문서에 새겨진 단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한국이 50년 넘게 기다려온 기술적 자립에 문이 처음으로 열린 순간이고 외신들은 이 문구를 보며 한국이 진짜 핵심 기술 영역으로 진입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역전의 배경에는 미국의 불안감이 자리합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 핵연료 공급망의 27%가 붕괴됐고 고농축 우라늄 기반 원자로 생산 체계는 2030년 전후 공백기가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2020년 이후 핵 잠수함과 원자로 생산 라인을 2배 이상 확대하며 가공할 속도로 질량을 키우고 있고 러시아는 여전히 전 세계 연구용 HEU의 약 40%를 공급하는 강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가는 극소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원자로 설계, 조립, 해체, 연료주기 기술을 전부 보유한 국가는 단 하나, 바로 한국입니다. 해외 매체 아시아태평양 포커스가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동맹이라고 평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이건 데이터가 만든 결론입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해야 하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토대는 이미 세계 정상급입니다. APR 1400 원전은 세계 원전 시장에서 건설기간 평균 54개월이라는 기록을 세운 유일한 모델이 되었고 핵연료 펠릿 제조 기술 자립률은 95%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장보고3 잠수함에 적용된 내장형 원자로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저농축 우라늄 기반 추진체 데이터는 한국 원자력 기술의 숨은 히든 카드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조차 확보 못한 이 데이터는 한국이 원잠 기술로 상승하는 길목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고 실제로 70메가와트급 한국형 잠수함 원자로의 냉각계 효율은 프랑스 바라쿠다급 선형 냉각루프 대비 에너지 밀도 12% 우위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정량적 성과는 해외 군사 전문지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될 정도로 국제적 신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상상도 아니고 희망도 아닙니다. 이미 쌓여있는 데이터와 숫자가 예고하는 대한민국의 다음 단계입니다. 먼저 지금 한국이 매년 버리고 있는 자원부터 보시죠. 한국 원전 26개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연간 750에서 803톤입니다. 어떤 해에는 820톤까지 치솟은 적도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안에 94%에서 96%가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매년 760톤급 전략 비축 창고가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재처리 기술로 다시 꺼내면 플루토늄 8.1에서 10.4톤입니다. 그리고 핵연료로 환산하면 110에서 147톤입니다. 이 정도면 원전 한기를 24개월에서 33개월, 거의 2년 반 동안 돌릴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이 수천억 원짜리 금광을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부르며 그냥 묻어왔습니다. 하지만 재처리가 허용되는 순간 이 묻혀있던 800톤이 그대로 전략자원 창고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해군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한국형 핵잠 원자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70메가와트급 모듈 한 기를 돌리기 위해 필요한 연료량은 고작 0.48톤에서 0.73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연료는 한 번 넣으면 25년에서 32년 동안 교체가 필요 없습니다. 보통 저농축 핵연료를 사용하면 10년 전후로 잠수함을 반으로 갈라야 하지만 한국은 출력을 낮추는 대신
사용기한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쟁 개념이 달라지는 숫자입니다. 디젤잠이 3주마다 숨을 쉬어야 했다면 핵잠은 한번 숨쉬고 바다 밑에서 수십 년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재처리를 확보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핵심 연료를 외국 승인 없이 한국이 직접 뽑아낼 수 있습니다. 즉, 한국 핵잠은 더 이상 미국의 승인도 외국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도 괌 주변 해역도 인도양까지도 단일 연료주기 안에서 25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한국이 향후 육척 체계를 구축한다면 해외 의존 비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1조 1천억에서 1조 5천억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절약이 아니라 전투력이 됩니다. 이 힘이 해군 장기작전 플랫폼으로 고스란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지킬 힘에서 지구 반대편까지 움직일 힘으로 바뀌는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작전 반경을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해군이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1600km 수준입니다. 그런데 연료주기 독립이 확보되면 이 반경이 4000km 이상으로 뜁니다. 그리고 여기엔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작전 면적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 그래서 계산해보면 1600km일 때 작전 면적은 804만 제곱킬로미터, 하지만 4000km로 확대되면 5026만 제곱킬로미터까지 넓어집니다. 무려 6.2배입니다. 이건 해군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해양강국 체급으로 강제 승급되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산업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금속 단조 산업, 국내에서 바로 생산 가능한 고강도 단조품이 2만에서 3만 톤, 연간 전체 단조 생산량은 12만 톤입니다. 그런데 재처리가 허용되는 순간 이중 1만 4천 톤 이상이 바로 연료주기 부품으로 투입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선, 자동 제어, 플랜트, 방산, 보온 소재까지 전부 붙으면 한국은 말 그대로 국가 단일 공장이 됩니다. 이 구조가 가능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입니다. 넷에서 다섯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섯 번째 이름이 대한민국입니다. 원전 수출 시장으로 시선을 옮기면 변화는 더 거대해집니다. APR 1400은 건설기간 54개월, 지구상에서 가장 빠릅니다. 프랑스는 120개월, 핀란드는 170개월, 일본은 144개월 이상 걸립니다. 한국은 이걸 절반 이하로 끝냅니다. 여기에 연료 패키지, 유지관리, 재처리 서비스가 붙는 순간 한국의 패키지 가치는 급격히 상승합니다. 건설비는 8에서 12% 절감, 납기능 9에서 14개월 단축, 유지관리 패키지는 2.6에서 3.1배 매출 상승합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 규모는 7조에서 14조 원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수출이 아닙니다. 국가 단위 전략 시장을 먹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 프랑스, 러시아와 나란히 원전 연료, 정비, 재처리 풀 패키지를 제공하는 세계 5번째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미국은 지금 핵연료 공급망의 27%가 붕괴된 상태입니다. 농축 점유율은 4%입니다. 반면 러시아가 40%, 유럽이 30%이고 중국이 급상승 중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은 더 이상 혼자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솔직히 미국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요. 한국이 재처리를 확보하는 순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옵션이 아니라 중심축이 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일본을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일본은 후보가 아닙니다. 일본은 조선과 단조, 잠수함과 자동 제어가 전부 분절되어 있어서 통합 생태계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전략무기 독립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전략무기를 완전히 통제하려면 4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제조, 공급, 운용, 그리고 연료로 분석합니다. 현재 한국은 지금까지 3개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연료 통제권만 없었죠. 그런데 재처리가 허용되는 순간 이 4가지가 비로소 완성됩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 3나라만 가지고 있던 완성형 전략 통제권, 여기에 대한민국이 추가됩니다. 이건 기술 하나를 얻는 게 아닙니다. 문명의 계층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 이 협상 과정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의 문구를 통째로 삭제하라고 요구했고 심지어 한미 정상이 공유한 큰 틀의 합의까지 뒤집으려 했습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최종 문구가 팩트시트에 실린 것은 발표일에서 2분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한 줄을 넣느냐 마느냐에
한미가 머리를 맞대고 신경전을 벌인 셈입니다. 미국은 비확산 원칙이 흔들릴 것이라 우려했고 한국은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농축제철이 권한 확장을 목표로 단호히 맞섰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끝내 문구를 넣어준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의 한국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전략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철이 농축 기술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핵심 원료 접근권이며 향후 핵연료 주기 완전 자립의 초석이고 더 나아가 한국형 핵잠수함 연료 공급 안정성까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즉, 이 권한을 가진 국가는 바다에서 100년의 전략을 펼 수 있습니다. 해외 군사 분석가들이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급으로 핵연료 주기 영역에 접근하는 초입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일본은 연간 800톤 제처리가 가능한 로카쇼 시설을 갖고 있고 플루토늄을 45톤 이상 보유해 미국과의 협상력도 막강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0톤 제철이 금지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팩트시트는 이 고착된 구조를 흔드는 최초의 신호였습니다. 즉, 이번 팩트시트는 기술 협상이 아니라 한미 전략 구조의 대전환 선언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국은 원자로 기술, 연료 주기 기술, 조선 잠수함 기술, 그리고 국제적 신뢰도까지 모두 갖춘 국가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의 수동적 동맹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능동적 파트너로 바뀌고 있습니다. 해외 외신은 이를 한국 핵심 기술 자립의 분기점이라고 규정했고 이 팩트시트는 그 거대한 변화의 문을 여는 첫 열쇠였습니다. 다음은 25년 11월 2일 한국이 에이펙으로 얻은 성과들 영상입니다. 국내 산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번 에이펙의 진짜 주제는 AI와 반도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이 한국이었습니다. 로이터는 엔비디아가 한국에 블랙웰 계열 GPU 26만 장을 공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인공지능 인프라에 5만 장을 깔고 삼성, SK, 현대차는 각각 5만 장 단위로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로보틱스용 슈퍼컴퓨터를 구축합니다. 네이버는 6만 장으로 상업용 및 국가형 AI 모델을 확대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AI 산업의 총력전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GPU 동시 증설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이 가진 의미는 경제를 넘어서 안보로 직결됩니다. GPU는 전쟁터에서 지휘 통제, 표적 식별, 전자전, 모의 훈련을 담당하는 두뇌입니다. 26만 장의 GPU는 전장 AI의 계산력을 수배로 끌어올리고 무인 전투기, 자율군집 드론, 표적 인식 시스템의 학습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입니다. 이제 한국군의 K2 전차, KF-21 전투기,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공유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야말로 AI로 무장한 국방혁명의 시작입니다. 방산 분야에서 GPU는 지휘 통제, 표적 식별, 전자전을 맡고 있는 핵심 두뇌 역할을 합니다. 전장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핵심 칩셋이 바로 GPU이기 때문이죠. 이 물량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한국의 합동전장 AI의 학습량은 기존 대비 4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무인기 자율전투체계의 자율판단 속도가 평균 37% 향상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이번 협상은 AI 산업 투자 협정이 아니라 국가방위 연산력 확보 협정에 가깝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면서 AI 생태계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선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 파트너이자 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신뢰국으로서 그 공백을 완벽히 메웠습니다. 외신은 이를 두고 한국이 미중 기술 냉전의 제3국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기술 패권 전략 안에서 피동적 수혜국이 아닌 능동적 협력국으로 자리매김한 셈입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국방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GPU가 안보의 두뇌라면 통화스와프는 국가경제의 심장입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재가동된 70조 원 규모의 원 위안 통화스와프는 2017년 사드 갈등 이후 끊겼던 경제 혈관을 다시 연결한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협정이 재개되자마자 한국 증시는 안정세로 돌아섰고 환율도 즉시 진정됐습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시장 위기 때 나라의 신용을 지탱해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70조 원이면 외환 보유액의 약 7%를 즉시 보강할 수 있고 수출 대금 정산, 방산 계약, 장기 조달에서도 원화 유동성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즉,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도 한국의 기업과 군수 생산 라인은 끊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돈줄이 끊기면 총도 못 만든다는 말이 있죠. 이번 스와프는 그 근본을 지켜낸 보이지 않는 전투의 승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번 협상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중국과 실리를 챙긴 균형 외교의 모범 사례라는 겁니다. 미국과의 기술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복원한 건 두 초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협상의 중심축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해외 외신이 이번 회담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경주는 단순한 회의장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진 현장이었다. KBS와 코리아타임스는 한국의 의정과 운영을 연성 외교로 시작해 경성 성과로 마무리한 전례 없는 회의라 평가했습니다. 의장국의 문화 동서는 부드러웠지만 실제 협상 결과물은 철저히 전략적이었습니다. 에이펙 역사상 가장 어려운 합의로 꼽히던 자유무역 문구가 경주 선언에 명시된 것도 그 증거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중국의 내수중심주의 사이에서 한국은 화백정신이라는 자신만의 문화적 해석으로 이견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GPU는 기술력, 통화스와프는 경제력, 경주선언은 규범력이라는 세 개의 결과물이 동시에 도출됐습니다. 세 개의 톱니가 한 도시에서 같은 타이밍으로 맞물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26만과 70조, 단 두 개의 숫자로 세계 질서를 바꿔놓은 나라,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에이펙에서 한국이 보여준 협상력은 단순히 외교 성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경주는 세계 강대국들이 모여 자국의 이익을 놓고 맞붙는 치열한 전략의 무대였지만 그 중심에서 한국은 균형자이자 설계자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이 세 강대국 사이에서 동시에 실리와 위상을 모두 챙겨낸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한편 중국과의 협상은 미국과의 관계와 정반대의 결이었습니다. 중국은 미중 갈등의 여파로 에이펙 내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고 한국은 이를 이용해 경제 안정이라는 실익을 잡았습니다. 그 대표적 결과가 바로 70조 원 규모의 한중 통화 스와프 재가동입니다. 2017년 사드 사태로 단절된 이후 처음으로 복원된 이번 스와프는 사실상 한중 관계의 경제 신뢰선 복귀를 의미합니다. 통화 스와프는 두 나라 중앙은행이 일정 금액의 자국 통화를 서로 교환해 유동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위기가 오면 이 계약은 한 나라의 외환 보유액을 직접 늘리는 효과를 냅니다. 70조 원 규모면 한국의 외환 보유고 약 4,300억 달러 중 약 7%를 추가 확보한 셈입니다. 이 조치로 환율 급등 시 한국 기업의 수입 결제, 국제 조달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방산 수출 계약의 환리스크도 최소화됩니다. 특히 무기 수출 시 원화 결제를 선택하는 중동, 동남아 국가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스와프는 원화 신뢰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융 안정이 아니라 무기체계 수출 기반을 지켜내는 경제 안보 장치이기도 합니다. 중국 역시 이 협정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진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두 나라의 이해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결과였죠.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번 협상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금융 협력을 복원했습니다. 이는 냉전식 진영 구도를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자율 외교로 평가받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한국이 미중 경제전의 사이드라인에서 빠져나와 중심에서 조율하는 핵심 노드로 올라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 일본과는 어떠했을까요? 일본과의 관계는 경주 에이펙에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2023년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해제, 통화 스와프 복원, 그리고 한일 안보 공조 재가동 등 관계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이뤄왔습니다. 이번 에이펙에서는 그것을 넘어서 3자 공급망 협의체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미국이 기술, 일본이 소재, 한국이 제조를 담당하는 AI 반도체 삼각동맹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한국은 제조의 중심이자 미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핵심 결절점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장비 소재 분야 세계 점유율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메모리와 파운드리에서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둘이 다시 맞물리면
버리면 미중 갈등 속에서도 AI 반도체 공급망이 끊기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전략산업 안보 동맹의 강화입니다. 그리고 국가 공급망은 곧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이제 총알보다 반도체가 먼저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한국은 그 핵심 생산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AI 반도체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자국 내에서 완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일본과의 협력은 과거의 역사 갈등을 넘어선 실용 외교의 상징으로 기록됐습니다. 한국이 원하고 필요할 때 실리를 위해 감정을 조절할 줄 안다는 사실을 세계가 확인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번 에이펙을 통해 세계의 확실한 안보축을 강화했습니다. 하나는 전장 AI의 계산력 확보, 둘째는 경제 방패인 통화 스와프, 셋째는 공급망 기반의 동맹 체계입니다. 26만 장의 GPU는 디지털 탄약으로 70조 원의 스와프는 금융 방패로 한미일 공급망 협의체는 산업 요새로 기능합니다. 이 세 요소가 결합하면 국방과 경제, 산업이 서로를 지탱하는 완전한 삼각방어 체계가 완성됩니다. 한마디로 경주는 총 한 발 쏘지 않고 국가의 안보 수준을 세 단계 높인 회담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성과가 아니라 미래의 전쟁과 경제 위기에서 나라를 지키는 무형의 방어선을 세운 겁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중간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경주는 한국이 세계 질서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직접 설계하는 나라로 바뀌었음을 증명한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의 문장에서 요약됩니다. 세계의 규칙이 드디어 한국식으로 재정렬됐다.